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일에 약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8일 동안 달렸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또 날려버렸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FOMC 의사록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는데요.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특징조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빨강색이네요. 다우지수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 0.57% 상승입니다. S&P 500 지수 0.42% 상승했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1% 상승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6%, 빅테크 중에는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 구가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리핑 뉴욕 진행하는 동안 엔비디아보다 메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급등락이 좀 반복되면서 어떤 시장의 추세와는 조금 거리가 좀 이탈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그대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믿음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메타의 상승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확실히 시장이 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빅테크 반도체가 아니라 소비주였습니다. 타겟이 11% 넘게 급등했는데요. 실적 호조가 있었고요. 뭔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의사록부터 먼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Vast Majority. 그러니까 이 Vast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의 어감인지 찾아봤는데 huge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대다수. 그냥 majority면은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거대한 대다수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의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아마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단어로 끝났다고 보고요.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도장 찍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의 관건만 있을 뿐이지, 일단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를 쭉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 예상대로 움직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면 금리 떨어지고요. 달러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펌프업 효과를 다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이 러셀 2000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영차라는 표현을 좀 넣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3대 지수의 움직임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른 3대 지수는 벌써 여기까지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런데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지수잖아요. 그래서 타격도 더 크게 받았고요. 올라오는 폭도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확실시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는구나. 앞서 보셨던 3대 지수는 0몇 %였잖아요. 근데 러셀 2000은 1% 넘게 급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되게 묘하게 코스피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러셀 2000도 그렇고 금리라는 어떤 그 매크로 변수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에 더 크게 빠지고 못 올라오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러셀 2000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오늘장 코스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좀 못 올라온 섹터, 낙폭과대 섹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신경 쓰이는 재료가 있어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팜 페이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저희가 월초마다 확인하는 그 고용지표인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의 그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81만 8천 명 하향됐습니다. 이게 수정치가 가끔 발표가 되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수정치의 기준은 그 세금 낸 사람 기준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쭉 낸 걸 봤더니 이때 고용이 이만큼이었네 하는 걸 역추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기서 이제 프로페셔널 부문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레저 부문에서 많이 좀 감소한 게 확인이 됩니다. 매뉴팩처링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 다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81만 8천 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2009년 이후에 이 수정치 발표로는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한 번 더 건드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치가 다 덮어버린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 이슈 두 개로 인해서 결국 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25bp보다 50bp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어제 기준으로 이게 한 69%, 70% 가까이 됐었고 베이비 스텝 25bp가 그리고 50bp 비컷이 반대로 3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보니까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 확정적이고 근데 지금 고용 수정치까지 줄어든 거 보니까 이거 25bp로는 안 돼. 50bp까지 가야 돼라는 관점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조심스럽죠. 시장의 심리는 딱 이건 것 같아요. 50bp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가 시장이 50bp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 그럼 이거 그냥 보험성이 아니라 경기에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 변동성이 일어날까 봐 조심스럽게 이쪽을 원하지만 안 원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국 이 두 개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거잖아.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확실해졌잖아 하는 기대감인데 이 둘 중에 오늘은 이 금리 인하가 좀 우세했던 거고요. 어쨌든 연준은 확실하게 해줄 거잖아라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급락과 급등은 이제 종료가 됐다, 상황 종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어쨌든 금리 인하에 도장 찍은 셈이니까 그럼 뭐 사야 돼?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고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조금씩은 작용하고 있는 게 바클레이즈가 보기에 금리 인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 이걸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지금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계속 급격하게 인상하다가 동결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이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주식시장에 막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졌었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라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변동성,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면 약간 우리가 좀 바벨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종목 선택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금리 인하를 그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예를 들면 C3.ai 약간 공격적인 종목들보다는 구글을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탄력도 좀 약하고 오히려 빠질 때 조금 덜 빠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실적의 안정성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의외로 또 크록스 들어가 있고요. JP 모건 그리고 또 메르선 오일 그러니까 정유주까지 에너지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주 쏠림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성장주가 한 과반수 이상은 차지해도 될 것 같아요. 60% 혹은 70%까지 늘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0%까지 채워놓다가는 괜히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대비하면서 가자라는 조금 그런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핀비즈 테이블부터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붉은색도 있고요, 그린색도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강했나 싶다가도 TSMC나 브로드컴 빠진 거 보면 뭐 다 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밤의 주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자리한 소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시장의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빨간색들도 있습니다만 큰 빨간색, 뭐 빛나는 빨간색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소비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앞서 제가 첫 페이지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타겟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주가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일봉상으로 어제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도 간밤에도 좀 큰 변동성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강해진 건 맞잖아요. 11%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타겟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인점입니다.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점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할인점에서도 약간 그래도 수익성 높은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식료품들을 사다 보니까 타겟 입장에서 이익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뭐 도둑질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서 골디락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못 사도 그래도 뭐 약간 우리가 뭐 입을 옷에 조금만 투자하고 그리고 타겟 입장에서도 할인율을 높여가면서 그런 갭들을 잘 맞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국면이라면 어쨌든 할인 점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타겟도 그랬고요. TJX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선별적인 작업들 잘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급락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 메이시스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 백화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결국 경기 침체 아니더라도 둔화라도 명품 사기는 조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백화점 가긴 좀 어렵지만 할인점 가기는 좀 괜찮은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또 강하고 그리고 타겟 같은 종목들이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도 이런 투자 포인트 한번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요. 전기차 쪽, 자동차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드라는 종목인데요. 포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전기차는 좀 천천히 딜레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당장 수요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 뭐 전기차 좀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자꾸 불도 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빨리 이렇게 공장을 증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라고 포드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묘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앨범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리튬 재련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요가 높아지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어쨌든
무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좀 좋았던데 2차 전지도 이제는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러셀 2000이 올랐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약간은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2차 전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도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볼까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입니다. AI고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고 그래서 IT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주가가 시간에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조금 미달했고요.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그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는데 참 시장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가 좀 불안한 구간에서는 이익이 가장 매출보다는 이익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이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0.6원 상승한 1,33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어제 오후 6시까지는 1,339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상승폭 점점 줄여가다가 종가 부근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간밤의 고용지표 수정치 81만 8천 명 하향 조정됐다고 발표되면서 생각보다의 미국의 이 고용시장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상승세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가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이 B컷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던 20년물 국채금리는 0.5% 하락하면서 3.79%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간밤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원들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이 다음 정리회의에서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도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460만 배럴 감소하면서 로이터의 예상치 270만 배럴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둔화로 인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눌린 모습이고요. 최근 7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은과 구리 가격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에 곡물 시장도 밀과 대두, 옥수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은 분석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의 뉴욕 증시 어제의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 보셨는지 간밤의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매크로 상황을 본다면은 저희가 그동안 언급했던 이제 4대 악재가 사실 다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매크로 환경 일단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미 지수가 사실 급락전 이상으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그렇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뉴욕 증시는 좀비가 아닌가. 그래서 좀비론이 지금 절대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얘기하셨던 연례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규모가 네. 크게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어떤 견고함이 깨지고 있다. 이 부분하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 3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까지 합니다. 네. 괜히 불안한데.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140달러인데 이것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오. 기대감이 지금 같이 섞이면서 어제도 모두 이제 다시 또 지수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향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특히 통화 정책의 피벗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건지, 네.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계속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추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시장이 지금 빅테크라든지 IT 종목은 일단 회복세로 전환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주들의 강세가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치, 그렇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잭슨홀이라면 다음 주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조금씩 반영해가면서 증시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재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그리고 TJX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는데. 반대로 또 메이시스는 급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월마트도 사실 실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TJX 컴퍼니 같은 건 사실 백화점 업체지만은 사실 할인 업체거든요. 이 업체는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 TJ 맥스라든지 마샬스, 홈구스 같은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뭐 잠깐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제 되게 익숙한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분기 매출하고 EPS가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매장에서 동일 매장에서 매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도 한 3% 이상 상승으로 지금 보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일단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소비가 좀 확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죠. 4분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소비 부양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12월 달로 갈수록 이제 쇼핑 시즌에 임박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에서 아마 이 TJX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가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똑같이 타깃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월마트에서 한 미국 내 한 6위 정도 종합 유통업체인데 여기도 할인점입니다. 타겟도요. 그래서 분기 매출, EPS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한 10월 달부터 매장을 좀 약간 몇 개를 축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도 좀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일 매장에서 매출이 증가됐다. 특히 이제 식료품과 필수품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했던 그런 변수 때문에 3, 4분기에도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괜찮은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백화점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실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소비자들의 어떤 고가의 비필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쵸, 이제 네. 비싼 거 안 산다는 비싼 거 안 거죠. 산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매장 때문에 이제 큰 매장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이제 M&A에 이제 타깃이 되는 회사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유한 부동산들의 가치 하락도 좀 이 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이 당분간은 아마 쇼핑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 위주로 일단은 상승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게 월마트고 그렇죠. 그게 또 맞습니다.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타겟이죠. 네. 거기다 이제 TJX까지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라든지 고가 제품들은 좀 연말 쇼핑 시즌으로 가야 그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뭐 먹을 거 사려고 마트는 가도 사실 백화점은 그렇게 자주 안 갔던 것 같아요. 구경을 가죠. 네, 구경만 가죠. 더현대 가죠. 구경만 가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침체는 아니더라도 네. 경기 둔화되니까 이제 조금 저 스스로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그런 측면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변수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다수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나올까라고 봤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은 9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한 5.3% 금리에 주로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둔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제 의견이 조금 더 이제 그때 많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상업용 모기지 부동산에 대한 둔화들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판단으로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이제 이미 사실상 종결이 됐다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이제 그쵸. 관심이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19일에 일단 뭐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라든지 닐 카시카라 미니애폴리스 총재들이 통화정책 그 전환에 대한 시사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20일에도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의사를 공개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저 노동시장 또는 이제 상업용 모기지 시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오늘 이제 그 나왔던 노동시장의 지표를 감안한다면은 예. 갑자기 시장에서 50bp 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어차피 하지만은 만약에 고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용 모기지 시장에서 조금 더 충격이 있다,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폭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시장은 뭐 이제는 좀 시원하게 9월 금리 인하합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또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할 건데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고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81만 8천 명이 갑자기 하향이 됐다 그래서 네네. 이게 좀 숫자가 크더라고요. 좀 의심을 하긴 해요. 그런데 네. 일단 뭐 노동부가 뭐 통계치를 이제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면은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이제 작년 이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요때 이제 평균 비농업 부문의 고용 창출이거든요. 월 평균 원래는 잠정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죄송합니다. 잠정치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24만 6천 건이었어요. 월 평균. 그런데 갑자기 수정치를 17만 8천 건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7.6%가 하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저희가 지금 8월에 살고 있고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 둔화가 되게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은 뭐 이미 누군가는 침체에 빠졌나? 라고 그쵸.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미 미국의 노동시장은 네. 둔화세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2일에 7월 실업률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4.3%로 나오면서 충격이 이제 시장에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샵룰 뭐 그렇죠.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7월 이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도 이제 9만 7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가 14만 8천 건이었는데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충격이 좀 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22만 7천 건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고용이 이게 또 안정됐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제 나온 이제 수치를 본다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노동시장을 지금 보는 것은 연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는 확실히 둔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페드와치에서 보는 게 50bp의 기준금리나 가능성 9월 달이죠. 좀 높아졌죠. 이것을 거의 38%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시장이 노동 시장에 이제 확실히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 지표가 주는 의미는 아마 이번에 분명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피벗 얘기를 할 거고 이게 트리거가 돼 갖고 9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뭐 확정한다, 한다라고 도장을 찍은 상황에서 25bp 할까요, 50bp 할까요?
저는 일단 25bp가 가장 그래요? 네. 커질 것 같고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13명 중에서 사실 매파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분들 이제 물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줄였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50bp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 25bp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11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게 사실 3번이었는데 전반기에는 지금 하반기에서 2번 정도까지 25bp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좀 더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재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기준이나 기대감 때문에 이미 소비재 업종들도 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소비 둔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크게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더 부담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연준은 좀 약간 온건파적인 입장에서 25bp를 두세 번 연속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은근히 50bp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괜히 25bp 했다가 시장이 에이 뭐 또 기대감 아웃됐네, 뭐 세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가 이제 한 25bp만 내린다 그랬을 경우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기간 조정으로 봐야지 이거 하락 조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미묘하게 기대감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하락했다가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우리의 멘탈을 좀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한번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그널로 확인되는 게 없고요. 예, 고용이 수정이 됐지만 이게 또 확정치는 또 나중에 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요거에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시장을 구해줄 테니까 그것만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 반등했는데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좀 부침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2,700선에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동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수혜 가능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도 이제 국내는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미국 쪽 소비 확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커머스, 항공 여행주들까지 한번 미리 이제 저가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중심으로 좀 가져가고 있었던 섹터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앞으로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소비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에서 소비재주들의 급등세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좀 보셨죠. 근데 그 안에서 명품보다는 좀 할인점 중심으로 우리에게 좀 필수적인 제품들 중심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수정치가 나왔죠. 확정치가 아니라 예비치라는 점도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도 이 카시카리 총재 정말 그 매파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또한 9월에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건은 금리 인하는 이뤄질 테고 그럼 그 인하 폭이 얼마일 거냐일 텐데요. 25bp일지 아니면 50bp일지 지금 우세한 건 현재로선 25bp이겠지만 또 파월의 입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8월에 고용 데이터도 집계가 될 테다 보니 아무래도 뚜껑 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참 좋았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부터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7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의 상승,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77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실게요. 지난 금요일에 21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어제 더 한 번 올라가면서 이제 121선 위에서 방향성 탐색 나서고 있는데 안착이 되려면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겠죠. 어제는 반도체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그 수급이 빠지면서 확실히 2차 전지, 로봇, 성장주 쪽으로 그 수급이 쏠리는 모습 또한 특징적이었습니다. 바이오도 어제는 좀 쉬어갔었죠. 온도차가 굉장히 컸었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의 FDA에 승인됐다라는 소식 속에도 불구하고 세론이었을까요?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갔고요. 2687포인트에서 시작해서 2703포인트까지 어제 고가를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제 2차 전지 그 안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은 또 한 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77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775선. 오전장에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만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확실히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 하방 압력이 강했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살펴볼게요. 시장에 확실히 그 폭락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메말랐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3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고요. 기관 팔았죠. 260억 원 그리고 개인도 팔았습니다. 그 매수 강도, 매도 강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숫자들이 나와 있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3,300억 원의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기관 또한 47억 원의 매도 보여졌습니다. 특징적인 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모두 다 반도체 팔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사고 있다. 이 점 또한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주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삼성 SDI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BMS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BMS 분야에서 8천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 수로 전 세계 1위인데요. 이미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7거래 연속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는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요. 최근에 바닥을 다져가면서 시원한 반등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제 2%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큰 음봉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주간 주가 하락세 이어갔지만 어제는 4.5% 상승 마감했고요. 셀트리온도 1%대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보시겠습니다. 기관 수급 1위로 들어왔는데요. 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환율과 연료비 조건 개선되면서 투심이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4위에 자리한 ST팜, 이 주식 처분 뉴스에 이어서 어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중국에서 제공하던 원료인데 이제 대신 공급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 하락장이 오후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6% 상승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보시겠습니다. 빠른 원가율 개선 기대감에 어제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자세히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
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좋았고요. 그 이슈가 정확했죠. 이제 그 호재로 반응이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고 이제 9월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이 중요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국내 증시 또한 어떻게 볼까요? 거래 대금 줄었는데 손바뀜은 잦다. 그 말즉슨 테마주의 광풍이 아닐까. 지금 현재 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 보면 FOMC 의사록 그 내용을 보면 뭐 9월 금리나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0.5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5를 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0.25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7월부터 이제 두 차례 더 연속 올해 한 3번 남았으니까 네. 9월 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날을 뭐 0.25씩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대부분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0.25씩 3번이요. 네, 그렇게 횟수를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고용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실업률이 튄 것도 사실은 보면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이 이제 근로자가 부족해서 이민자들을 많이 수용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진 건데 갑자기 일자리가 이제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갑자기 실업률이 좀 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 갑자기 공급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래도 지금 지표는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어제 뭐 일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하반기 전망이 안 좋다고 빠지죠 오히려.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하반기엔 둔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잘 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세 조정을 잘 해야지 연착륙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지난번 같은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실수로 한번 훅 빠졌었잖아요. 선제적인 대응을 너무 못했던 탓일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본 변수가 터지면서 조금 더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미국은 다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일본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죠. 우리나라는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분의 2 정도 돌아왔는데 그 사고는 일본이랑 미국이 쳤는데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 현상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로 지난주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금요일 날은 1조 이상의 이제 그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고 선물도 지금 3일 연속 네.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3일 합치면 그래도 1조가 넘습니다. 그 1조 넘는 선물을 매수하면서 여전히 오늘 시장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어제 생각하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조금 올랐죠. 예, 조금 올라서 좀 잔잔한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급등해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원체 이제 많이 격렬하게 올랐다 보니 네, 국내 맞습니다. 증시가 그 흐름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힘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반도체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반도체 참 엔비디아에 울고 웃고 일일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어제는 또 한 번 흔들렸고 특징적이라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 그 탄력도 측면에서 떨어져도 올라가도 SK하이닉스가 정말 위아래로 많이 출렁이더라고요. 어제 4%가량 하이닉스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반도체 어제가 매수의 기회였을지 아니면 지금 좀 보수적인 자리로 바라보세요? 뭐 저는 계속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그렇죠. JP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랑 뭐 BOA에서 엔비디아. 아니 우리나라 반도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라고 뭐 어제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의견이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쪽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과연 진짜 미국인인가라고 보면 미국인도 네. 아니고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 예, 다 보면 리포트 보면 이름이 다 한국인인가요? 예, 우리나라 출신의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 근데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반등의 최선호주, 뭐 1등 종목, 뭐 이런 타이틀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AI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수요가 줄 거다. 뭐 돈을 못 버니까 AI가 버블이 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지금 투자 계획들 구글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M7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네. 하반기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칩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칩은 누구 거냐? 대부분 다 하이닉스 거죠.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HBM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이제 그 포럼 하나를 열었는데 그때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말까지도 지금 M7이랑 통화하느냐고 바쁘다.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HBM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이제 엔비디아는 범용 칩이라고 보면 근데 지금 맞춤형 칩에서도 HBM이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TPU, 구글에서 TPU를 쓴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TPU도 HB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HBM2E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3E, 4 써야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HBM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요. D램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서 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산품처럼 찍어서 내보내면 본인들이 알아서 껴맞춰서 이제 레고 블록처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HBM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고객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로 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 계속해서 폭발적일 거다로 귀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모건이라든지 BOA에서 썼던 애널리스트들이 썼던 보고서는 한 일주일 전에 썼기 때문에 그 네.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계 외자증권사에서 뭘 쓰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영문으로 쓰면은 뭔가 진실인 것 있어 같고, 보이나요? 진실인 것 같고, 한글로 쓰면 거짓말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쪽도 한국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목표 상향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내년 매출 HBM 20조 갈 거다. 예. 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막 전해졌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응은 없었죠. 어제 3%, 4%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제가 딱 매수 타이밍이었을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항상 매수 타이밍은 하락 음봉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인데 이게 이제 보통 심리들이 음봉이 나오면 안 사게 되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걸 봐야 빨간불을 봐야 좀 사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고 떨어질 때는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HBM 20조 전망 이 얘기는 어제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시장은 네. 예, 모건스탠리랑 BOA만 들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글로 쓴 거는 별로 안 믿어주고. 그럼 오늘 반도체 갈까요? 엔비디아 저는 올랐었고. 예, 엔비디아가 2% 빠졌다고 우리가 빠졌다 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쉬어야 되는 국면에서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락을 했다가 네. 제자리까지 거의 올라와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국면이 됐죠.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팔고 싶겠죠. 예. 예, 불안하니까. 여전히 지금 지금 금리 인하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엔화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엔화가 145엔대까지 떨어지는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NK 트레이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눌렀던 거는 일본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울일 겁니다. 좀 있으면 NK 트레이드 아마 얘기도 안 할 건데. 근데 BOJ 이제 그 부총리라고 하나요? 뭐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에 관련해서 엔화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내놓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기사가 나오곤 그쵸. 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날 청문회가 있는데 예. 국회 청문회 이제 가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때- 질의를 할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총재가 갈 텐데 우회도 총재가 갈 텐데 그 얘기해봐야 사실 금리 인상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또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일본은 이번에 주가가 많이 폭락해서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네. 한 가지는 이렇죠. 단기적으로 엔화를 약세에다 베팅했던 세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엔화 지금 강세로 올라서면서. 지금 엔화 강세 베팅하는 쪽이 더 많아졌다. 네. 예, 이런 단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한 자금들, 그런 자금들을 한번 퇴치를 했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140엔대에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나치게 너무 엔저로 투기 세력들이 몰고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국과 일본이 짜고 한판 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였고 일본에서도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으면 거의 동결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동결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깜짝으로. 깜짝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놀란 겁니다. 원체 이제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또 인상이 나왔다 보니 글로벌 시장 자체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국내 반도체도 잘 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대표님 소부장 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체 많이 빠진 자리이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서 괜찮게 보시는지 그렇다면 탑픽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는 대장 먼저 올라갑니다. 대장, 반도체 소부장의 그러니까 대장.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제자리를 왔죠. 네. 근데 한미 반도체나 뭐 여러 기타 종목들은 아직도 떨어진 거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뭐 네, 이런 다 의미고요. 마찬가지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장을 대응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쪽에 손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만약에 SK하이닉스 다시 또 1만 원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네. 나머지 종목들이 급하게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부장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뭐 여전히 또 좋게 보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탄력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소부장 보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약간 삼성전자처럼 움직이고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약간 하이닉스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또 급락도 급락했다가. 나오고 뭐 이런 약간 변동성이 좀 베타가 좀 큰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글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MLB를 따로 네. 주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MLB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가속기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이수페타시스 특화된 기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여전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일단 을인데 갑 같은 을이 돼버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탑픽이라면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4,000원 선에서 어제 3% 빠져서 끝이 났는데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 종목 10만 원도 가지 않을까요? 네, 뭐 10만 원 얘기하면 또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59,700원이 고점인데 6만 원대까지는 한번 1차 목표로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목표가 저도 일단은 6만 원. 마음속에서는 한 1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네. 좋아하거든요. 네. 이수페타시스 6만 원 목표가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로봇주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확실히 로봇 성장주 쪽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 쪽으로 확실히 시장의 눈길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참 어려웠잖아요. 올 한 해. 근데 드디어 반등의 서막이 올라갔다고 보세요. 서막이 올라갔다. 서막은 이미 시작됐었죠. 됐는데 이제 한동안 잊혀진 거죠. 왜 잊혀졌냐면 AI 대응하느냐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반도체 사기도 너무 바빴고 화장품 사기도 바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사느냐고 바빴죠. 네. 저 로봇까지 볼 여유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높을 때는 항상 금리보다 더 많은 성장이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저기 조금 금리 떨어지면 괜찮아질 애들 많아졌네 이렇게 보고 지금 약간 퍼지는 건데 이제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좀 종목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러면 로봇주 같은 경우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를 사야 되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야 되냐, 뭐 SBB테크를 사야 되냐 이런 얘기 말씀들이 있는데 네. 사실 다 뭐 도찐개찐이죠. 뭐 뉴로메카나 놓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돈을 못 법니다 지금. 그럼 뭐 삼성 향, 뭐 LG 향 나눠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초도 그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로봇주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에서 뭐 한다고 할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네, 사실 맞습니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재료가 나오면 터지는데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달에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죠. 웨어러블 보핏이요? 로봇, 보핏을 삼성전자가 드디어 로봇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승부수를 던졌다. 근데 보핏은 사실 뭐 SBB테크가 수혜다 그리고 올랐는데 지금 보면 뭐 관련주들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로봇은 이런 걸 투자할 때는 대장을 사셔야 그나마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두 개로 압축되죠.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과 더 관련이 있는 거는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그거 하나다.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네. 그거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갖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15만 원이면 되게 비싸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이 가격이었는데 급락했다가 제자리에 온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에요, 대표님? 네, 탑픽입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정상적인 자리라고 보신다면 그쵸. 목표가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가지 20만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왜 20만 원을 말씀드리냐면 조심스럽게 이 회사는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는 성장을 하는 쪽이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국방부와 같이 뭐 사족 보행 로봇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사족, 이쪽 뭐 여러 가지 협동 로봇 다 할 수 있는 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끄럽죠. 뭐 두산 이슈가 그룹, 많죠. 네, 두산 그룹이 뭐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네.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 구조가 이제 뭔가 확정이 안 되면 생각보다 거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강한 쪽에 가시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중에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거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유압 방식으로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모터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하네요. 이게 원래 카이스트 동아리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자체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언제든지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또 콜옵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는 삼성과 같이 갈 수 있는 회사로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2대 주주로 있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었습니다. 업종의 대표 주자를 좀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손절가는 13만 원.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조정 시 매수겠죠. 시초가도 가능해요? 뭐 지금도 뭐 그닥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예, 어차피 9월 보핏 출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그 이슈 따라서 한번 갈 수 있다. 오늘 빠져서 시작해주면 고맙고 네. 올라서 시작해도 많이 올라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자리는 뭐 사봐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가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보톡스 관련 종목이고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도 좀 있었는데 지금 메디톡스를 가져오신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보톡스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상반기에는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톡스 관련 기업들의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수급이 깨끗해지면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은 전고점 뚫고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메디톡스 같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같은 기조면
된다면 우리가 보톡스 기업들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호조세도 나와주고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100%가 넘게 상회한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40%가 될 정도로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2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실적은 얼마나 더 잘 나올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보톡스에 대한 수출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비라고 20년 동안 보톡스 시장에서 과점한 기업이 있는데 현재 그 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세 차례 정도 가격 인상하게 되면서 가격은 그 시장 점유율을 하락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보톡스 같은 경우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Q의 성장이 함께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톡신 같은 경우가 공급에 대한 부족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수기가 하반기인데다가 더해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톡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문량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쳐내고 있는 상황들. 내년에 공장 증설 가동할 예정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공급을 다시 한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폭의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함께 기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기존 캐파 600억에서 3공장을 가동할 때는 6천억까지 캐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톡신이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캐파를 증설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연결성까지 이어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북미를 제외한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그래서 투신 자체가 일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긴 했으나 ITC 소송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24년에는 평균 7.8%에서 22%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역시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소송에 대한 노이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메디톡스, 휴젤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 강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메디톡스가 갖고 있는 증설 효과, 실적에 대한 기대치 또 그리고 이런 잡음들을 이제는 좀 일단락 시켰다는 거 최근에 주가 강세를 좀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목표가와 손절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분할해서 보면 19만 원까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4만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대입니다. 그때까지의 가격을 목표가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3천 원 라인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3천 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에서 하나 잡아봤는데요. 제이오라는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CNT 도전제 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쪽에서 이제 나노신소재가 뭐 원래는 대장이었고요. 제이오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업체였는데 제이오의 최근에 매력이 조금 부각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도전제뿐만 아니라 배터리 팽창을 막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죠. LFP 교체 혹은 뭐 전고체를 빨리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계속 이제 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도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 간밤에 또 이제 앨범알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5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을 다시 한번 조금 봐야 되는 시기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은 공격적으로 제이오 한번 꼽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금리 인하 수혜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FOMC 의사록으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봐야 될 종목 딱 하나만 추천해 줄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LG화학을 주목할 만합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될 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화학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저금리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LG화학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화학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저금리 환경에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겠죠. 앞으로도 관련된 종목들 이제부터는 좀 챙겨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의 3픽 메디톡스 제이오 그리고 LG화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죠?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이직을 했나 봅니다. SK하이닉스로. SK하이닉스라 그랬나요? 예, 뭐 괜찮습니다. SK증권. 맞죠. 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최인 앵커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둘러서 막 가시는 것 같아갖고 예.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일단 어제 장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뭐 물론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예.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종목의 어떤 시장의 난이도는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차트와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어제 또 반도체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분명했는데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 견인력을 발휘한 거죠. 반도체 하락분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아시다시피 바이오랑 또 2차 전지 중소형주가 어제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좀 낙폭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시장에 지금 온도차가 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위에는 코스피인데 일단 2,700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좀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지수대가 800포인트대거든요. 이게 네. 지금 사실 그 블랙 먼데이 전후의 그 급락 이전 수준이에요. 이 800포인트라는 게. 근데 이 코스닥은 어제 그런 어떤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주들의 중소형주죠. 이쪽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낙폭이 커지면서 요 정도의 좀 갭이 좀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테마군들이 굉장히 좀 들썩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 어제 양시장의 이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같은 sek터라 하더라도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시세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들. 어제 2차 전지가 그랬죠. 또 바이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네는 맞게 찾아갔는데 번지수가 지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종이나 종목 쪽 예를 들면 업종 픽은 잘했는데 야 오늘 2차 전지 괜찮을 것 같은 데에서 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번지수가 중소형주면 어제 안 좋았던 날이었고 네. 그게 대형주라면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난이도가 절대 낮은 시장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종목픽 쪽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당일에 수급이 몰리는 쪽에 시세가 더 나는 이런 약간의 어떤 각계 전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제 많이 전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야 뭐 잭슨홀 미팅이나 FOMC 뭐 의사록을 좀 보고 가겠다는 심리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어떤 종목별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아니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편차가 커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일단은 좀 그 종목 선정의 난이도는 그 네. 어느 때보다 좀 높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군집성 자체로 봤을 그렇죠. 때는 좀 약화가 됐던 네, 장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네. 터였었고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형님들이 네. 올라가다 보니 네. 이제 진짜 찐반등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았고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있죠. 그래도 중소형주가 벌떼 상승하는 것보단 대형주가 당연히 동반 상승하는 게 군집성 면에서 신뢰도가 더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제만 놓고 보게 되면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좀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군집성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형주군이 일제히 급등한다는 것은 큰 규모의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아무래도 네. 중소형주보다는 신뢰도를 더 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화면 보실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뭐 장중에 이게 시가총액이 80조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장중에 거의 7% 급등을 했고,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배터리 안전 이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화재나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현대차도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제 그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 이런저런 좀 배터리 쪽 업계 관련 이슈를 봤을 땐 결국에 완성차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안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배터리 뭐 이 소재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자체를 뭐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뭐 전고체가 아닌 이상에는 네. 그리고 전고체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조에서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결국에 이제 완성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확장한다면 완성차 쪽에서 해줄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7% 정도 급등했고 삼성 SDI가 장 초반에 좀 잠잠하다가 지각 랠리를 하면서 이제 장중에 8%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마저도 어제 이제 4% 정도 상승하는, 네. 그러니까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한 중소형주 부분의 하락분까지도 다 잡아 당겨가지고 인덱스에서는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다 어제 대형주군에서 시세를 이끈 쪽은 배터리 셀 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시총상이 대형 2차 전지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중소형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쪽이 좀 무너졌어요. 예, 위에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그죠? 네. 그리고 아래는 한농화성. 한농화성. 예, 아유 효자예요. 근데 한농화성은 제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8월에 50% 정도 급등했다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약 고점 대비 8% 정도 조정이 나왔고 네.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제도 양봉을 생성하긴 했는데 8월에 이제 63% 급등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6%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중소형주 쪽이 이제 단기에 좀 급등한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단기 고점 징후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군집성은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군의 동반 상승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건 이제 중소형주건 이제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단기의 매운맛.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세 자체로 보는 그런 매운맛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배터리 셀이냐 뭐 소재냐 또 여기에 따라서도 종목별로 또 이런 어떤 등락률의 편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역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좀 번지수가 고민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제 셀, 양극재,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다 올랐는데
그래도 캐즘이라는 근본 네. 해결 문제가 뭐 네. 되지 않으면 네. 여전히 단기 매운맛이라고 평가를 주신 네. 거고요. 잘 갔던 쪽도 어제 흔들렸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열 처리 관련해서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죠. 네. 이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네. 근데 화재 대책 관련해서 좀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좀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어제 이렇게 빠졌을 때요. 저는 일단 야수의 심장이 없어서. 네. 근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그 이제 2차 전지 ETF죠. 뭐 여전히 뭐 이건 뭐 그냥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래 건 한농화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두 종목을 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종 대표주나 인덱스는 중장기적으로 좀 분할매서 좀 모아가는 쪽. 그러니까 당장에 뭘 기대한다기 물론 어제처럼 급등이 나면 기분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전체로는 아직은 가격이 매우 순한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린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가끔 보일 때 이제 개별 종목군을 확대하자고 해서 픽한 대표적인 종목이 한농화성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안정 관련한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땐 여기서 다시 틀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주식을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최고 한 60% 정도 올랐어요. 물론 제 상황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뭐 더 갑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사도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농화석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려 가지고 이 정도의 상승이면 저는 플러스 알파 게임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차고 넘치게 수익을 봤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50%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쪽을 기대하셔서 야수의 심장을 발휘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는 스스로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소형주 특히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신규 진입은 오히려 좀 자제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물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좀 이제 추이를 지켜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겠다 뭐 그럼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보유하고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관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시장 대응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수익 났을 때 챙기는 쪽으로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장님 바이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했다는 이유는 주가가 핫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네. 유한양행 렉나자 FDA 승인을 받았었지만 주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어떻게 참 보셨나요?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국산 항암제로는 지금 최초로 네. 미국 FDA 승인이라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이 이제 그 어떤 낭보에 장 초반에는 무려 뭐 16%까지 급등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지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냥 강보합 정도. 네. 에 마감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들고 있진 않았어요. 들고 있진 않은데도 저게 뭐지 싶은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 요 아래 이제 오스코텍,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랑 같이 왜냐하면 오스코텍이 그 렉나자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유한양행으로 이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이제 같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뭐 어제 그냥 뭐 급락세로 뭐 돌변하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 수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세론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제 방송이나 여러 이제 매체에서도 이제 뭐 세론의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제 외국인이 유한양행을 무려 684억을 팔았고 기관이 더 좀 많이 팔았어요. 1960억.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이 다 팔았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그냥 뭐 차익 실현 매도를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K 주식의 한계인가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낭보라면은 뭐 물론 뭐 상한가로 뭐 문 닫는 정도까지 기대하면 좀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들 두 종목으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유탄을 맞은 종목이 또 HLB입니다. HLB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HLB도 이제 가을에 다시 이제 FDA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HLB의 급락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유한양행이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저 모양이 될 거면 HLB도 그때 그럴 거 아니야? 네. 미리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HLB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바이오의 예를 들면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또 주저앉아.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유한양의 세론 하나로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것이 이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들에 주는 파장, 시장 전체에 주는 파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양시장을 봤을 때 극명하게 온도차가 갈렸던 결정적인 원인 이런 걸 종합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 거죠.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또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날 또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급락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는 어제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역시 좀 이렇게 신약 기반의 어떤 그런 종목들은 역시나 뭐 돌발적인 어떤 이슈나 변동성이 여전히 크구나. 역시 핵 매운맛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진짜 유한양행 급락이 아니죠. 낙폭을 네. 빠르게 좀 키워가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세론의 민족이다. 이제 네. K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CDMO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한미약품 같은 대형주들은 좀 잘 버텨줬거든요. 그럼 대형주 쪽으로의 시각은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던 만큼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제가 저기 그 대형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 늘 항상 시총상이 대형 제약주만 하시자. 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대원 제약 하나 좀 스몰캡으로 하나 물론 이 코로나 테마 관련한 거니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한번 그림 볼게요. 네. 자 위에는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어제 2.6% 굉장히 잘 올랐죠. 잘 올랐고 아래는 코스닥 제약. 아시다시피 좀 어제 좀 많이 밀리는 어제 제약 코스닥 제약 쪽은 3%대 하락을 했는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조금 쉬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다시 뽑았죠. 어제 4.5% 상승을 했고 아래쪽은 한미약품인데 그래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뭐 더디긴 합니다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견조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제 유한양행이나 HLB나 아니면 오스코텍에서 봤던 적어도 그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는 바이오 쪽에 대한 업종 대표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이렇게 대형 제약주와 코스닥 제약주의 차이가 난 결정적인 계기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코스피 의약품은 외국인이 그래도 한 54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코스피 의약품은 어제 기관이 1,578억을 매도했어요. 매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변동성의 주범은 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이 좀 수급상으로 약간 좀 미꾸라지 같은 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온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시총상의 대형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역시 제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너는 왜 맨날 업종 대표주 인덱스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8월장 되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또 빠르게 또 따라오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그런 걸로 소갈이 하실 거고. 근데 8월 현재 반바지의 인덱스랑 대표주의 현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코스피는 8월 현재 여전히 3%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반도체가 아직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바이오나 2차 전지 이쪽은 보게 되면 인덱스는 당연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8월 현재 7%대 올라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8월에 여전히 지금 플러스 2%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반바지 인덱스를 무조건 아니면 대표주라도 무조건 하나씩 갖고 계셨다면 8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른 거 이런 부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진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바지의 어떤 대표주나 인덱스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끔 예를 들면 뭐 한농, 화성이든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든 어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았거든요. 엄청 좋았죠. 근데 아직은 생생생일만큼 안 올라와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트레이딩으로 초과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좀 무난하다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 이런 거 뭐 중소형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자꾸 승부 보시려고 하시면은요. 네.
오히려 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밸런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저는 지금 투자의 맛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진짜 딥하게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큰 줄기로는 지금 업종 대표주를 어느 때나 봐야 되는 그 자리다 말씀 주셨고 부장님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네. 시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소속 제3후보 케네디라는 후보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좀 우호적인 소식이 그것이 전달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였고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어떠한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배당률이 역전됐다. 요 정도지 사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해리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속성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뭐 좀 이건 좀 매운맛이라는 좀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갈까요? 이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네, 가능하나 조정 시에 매매 숙련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면 매매 될 것 같아요. 숙련자에 한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짧게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기대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좀 기정사실화 확실시되는 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사실 내일 잭슨홀 연설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FOMC 의사록에서는 그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시그널 시장이 찾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뉴욕 증시가 좀 반응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주목도는 역시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간밤에 뉴욕 증시의 주요 뭐 빅테크 종목들도 반응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후련하게 반응은 안 했거든요. 그걸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하자면은 우리 시장은 좀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물론 반도체는 일부 좀 힘을 내줄 수는 있는데 네. 어제처럼 동네는 맞는데 좀 번지수가 틀릴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이 연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이 좀 반영될지에 대한 관망 심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제 어제 좀 바이오 쪽이 좀 그런 이슈로 좀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바이오가 어제 좀 많이 빠진 중소형 바이오, 뭐 코스닥 바이오 이런 쪽에서 조금 뭐 반등 시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쪽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바지 논리로 그 안에서 수급의 싸움이, 수급의 그 이동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가 오늘장 관건이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1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